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며 정부가 디지털 AI 교과서를 도입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교육 혁신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교육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으면서도 충분한 수기나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여러 시사점들을 생각해보고 논의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황원 모건대학교 교직과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끝으로 신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학생들이랑 이제 처음 접해 볼 텐데 이제 사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는 방법부터 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 신사가 협책형은 9개월입니다. 그런데 채택과 수업 준비 역시도 AI DT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더 많이 사용하는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지원의 수요가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겠다라는 거. 네, AI 교과서 좀 교육에 있어서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저처럼 그야말로 종이책으로 공부한 세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상근 위원장님께 한번 지금 정치권에 계시지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이 AI 교과서의 개념이랄까요?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그 능력과 수준의 어떤 그 맞춤 교육을 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을 네. 디지털의 교과서를 담은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전국의 도입률을 보게 되면 네. 일단은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또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일단 시행이 되는데요. 2025년도 2월 20일 기준으로 전국 학교에 32.3%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고요. 네. 지역별로 보게 되면 대구가 98%, 그리고 세종이 8%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사전 조사 결과에는 약 25%가 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3월 20일 기준으로 우리가 집계를 해보니까 719개 학교 중에서 111개교, 그러니까 약 15.4%가 디지털 교과서를 신학기에 지금 도입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개념이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니까 AI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 언뜻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있는데 우리 신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현직 교사시기도 하시니까 이런 게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로 준비될 상황도 많으시고 이제 그러셨을 텐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 AI 교과서의 개념과 장단점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교육부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게 단순히 교과서를 전자책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를 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디지털 교과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AI 기술을 교육에 접목을 했을 때 디지털 튜터링 시스템이 가능하고 메타버스라든지 대화형 AI 그리고 임성 인식, 필기 인식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사실은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네. 핵심은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화면 컨트롤할 수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구현이 되느냐라는 거 하고 그리고 학생 개개인한테 얼마나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도입 초기라서 이제 뭐 물론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뭐 완벽한 구현이랄지 이런 건 아직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황원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예. 교육 전문가시니까 예, 예. 이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연구도 하셨을 텐데 예, AI 교과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AI 교과서의 정확한 명칭은 예. 교육부에서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정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AI를 가지고 교과서를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인데 거기 내용은 그 이제 지금 AI 교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초등영어, 수학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신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그 수준에 대해서 시각화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학생은 자기 맞춤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재도 되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우리가 단순한 교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었습니다.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7년도, 2011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오랫동안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그 디지털 교과서에 기존에 시행되어 온 것에 AI라는 개념만 좀 도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교과서를 이제 갖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생이 이제 모르는 부분이라 이런 게 나올 경우에 예.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다가 뭐 입력을 한다든지 음성 인식 명령을 보내줘서 어떤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뭐 것도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언뜻 드는데요. 위원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저 AI 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랄까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그 AI 교과서를 도입해서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맞춤형 학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 면에 있어서 기존 서책형 교과서보다는 월등하게 향상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해줘서 학생들이 내가 지금 학습을 한 위치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가 빠르냐 아니면 조금 늦느냐 여기에 따라서 추후에 가정에서도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선도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진짜 그야말로 AI 교과서의 어떤 그 교과서적인 기대 효과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역할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도 좀 어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배치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기대 효과가 실제로 구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지. 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게 일부 학생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맞춤해서 문제들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AI가 추천하는 문제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학습 성취도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학생들한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반복해서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챗봇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풀게 될 경우에도 챗봇의 설명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뭔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게 단지 알지 못해서이기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학습 장벽이 있는 학생들도 그럴 있기 수 때문에 있죠. 그런 학생들은 기계로 접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지도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느린 학습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계속 다 풀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처음에 이제 기기로 패드를 가지고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동기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패턴화가 돼서 동기유발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게 AI 교과서 이제 도입 첫 해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뭐 여러 시행착오는 물론 당연히 겪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AI 교과서의 교육적 한계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AI 교과서의 AI라는 의미가 인공지능을 그렇죠. 활용하는 거죠. 네. 그런데 최고의 인공지능은 교사죠. 네. 교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교사의 머리를 본따서 처리하는 능력이니까 그렇죠, 학습 상황 50명의 학생, 20명의 학생, 10명의 학생이 최고의 그 교사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교사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학습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AI 교과서를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지금 나온 걸 검토해 보면 이 운영하는 방향이 제작하는 기본 접근하는 프레임워크가 학습 이론 중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나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있어요. 근데 이런 이론은 이미 벌써 현대 시대에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의 지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을 잘 가르쳐 주지만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측면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러나 지식이 상대적으로 변한다. 계속 지식이 오늘 내일로 변한다면 학생들이 구성주의 관점에서 그 지식을 갖다가 상황학습, 협동학습, 문제해결 학습을 통해서 이걸 새롭게 구성해 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디지털 교과서의 접근 방법은 이쪽 구성주의 관점에서 완전히 보완돼야 된다. 이 관점 자체를 우리가 문제풀이하는 게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창의력을 길러내고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육적인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 교과서라는 기능보다도 이걸 교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 가지 디지털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AI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어떤 교사로서의 뭐 그런 역할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 AI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은 그래도 선생님의 역할은 변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 AR 디지털 교과서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어떤 공정성 측면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A 출판사의 영어 교과서를 전국에 있는 3학년 학생들이 똑같이 선택을 했을 때 똑같은 제품의 품질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평성의 원칙에서는 대단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도시 학생들과 농산 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교육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 데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신은 지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지금 현재 교사 선생님들이 과중한 이제 행정 업무도 해주셔야 되고 또 돌봄의 역할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이런 다양한 업무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 와중에 이 AI 교과서까지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면 준비하시거나 이 내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더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은 들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될 경우에 처음 이제 지금 아직 보질 않으셔서 잘 네. 모르시겠는데 네. 그 이제 대시보드라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이제 학습 상태라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이제 딱 화면에 떠서 그걸 가지고서 일단 어떻게 수업을 짤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 했었던 거에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봐가면서 어떻게 이제 교육과정 1시간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네. 수업을 짜야 되는 일단 부담이 네.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은 3월이지 않습니까? 네. 3월에 이제 다른 일들도 전체적으로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렇죠. 네.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대전에는 20%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바로 교과서를 나눠주고서 바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지금 학교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AI 교과서 포털에 들어가려면은 학생들은 디지털 원패스 회원가입을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특히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교사들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네이스라고 하는데 네. 그 시스템에다가 교과서 선정 정보라든지 아이들의 학습 정보, 시간표 그런 것들을 일단 다 넣고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3월 다음 주 정도쯤부터 이제 교과서를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것도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네. 그걸 이제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교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기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수업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이 만들어 놓은 교육 알고리즘에 그냥 수동적으로 얹히게 되는 그런 관리 교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방금 사회자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되는 행정 업무라든지 그렇죠,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AI 교과서를 도입이 되면 그거를 이제 수업 현장에서 이제 구현을 하시려면 또 나름대로 또 준비와 공부, 네. 학습이 이제 또 선생님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AI 교과서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기 가장 좋은 인공지능은 선생님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AI 교과서가 와 어떤 교사의 역할과의 어떤 상관관계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 AI 교과서는 이제 시행 아직 안 한 단계이기 네. 때문에 그 효과의 영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나 그 전 단계인 디지털 교과서를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어요. 네. 그거에 관한 연구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관계가 있나.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함에 따라 교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어떤 여건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다고 해서 사업성취가 100% 올라갈 것이다. 이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초창기에 보면 변호승이라는 그 학자가 네. 연구자가 106개 연구 논문을 그때 분석을 했는데 네. 수학, 국어, 사회에는 약간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그것에 고무돼가지고 그 다음에 연구학교 2012년이죠. 연구학교에 무려 우리나라 연구학교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1151개를 실제적으로 여기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 574개, 사용하지 않은 570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 결과 마냥 수학, 과학의 국어, 시와 국어에 예전에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 과학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문제는
AI 교과서를 어떻게 교사가 활용하느냐, 어떤 과목에 해당되느냐, 학생 수준이 어느 곳에 있느냐, 성별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활용 여부에 결국 그 AI 교과서를 활용하는 주체,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인가 주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주체가 결국 교사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AI 교과서까지 도입이 되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아까 그 AI 교과서의 개념 말씀해 주실 때 이 지역별로 도입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뭐 거의 다 된 데도 있고, 아까 언뜻 보니까 세종은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게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면 이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뭐 학습의 격차랄까요? 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없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진 않았지만 네.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이 장점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98% 도입을 하고 네. 세종시가 8%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을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잘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의 차이는 네. 저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 초기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과 논란이 있겠지만 큰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되 이 디지털 교과서는 반드시 도입이 돼서 네. 많은 학교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만약에 AI 교과서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은 도입하고 한 학교, 한 지역과 안 한 학교, 안 한 지역의 어떤 교육 격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바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미 그 디지털 교과서 전에 구 버전에서 이미 그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변호승 교수님께서 그 이제 세 분 교수님께서 무려 1000개 학교 중에 500개 학교를 한번 연구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광역 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광역 도시보다도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이 그 학습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추정을 해보면 큰 대도시에는 학원도 많고 네. 가서 볼 때도 많고 기기도 충분하고 이런데 지역에서는 학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디지털 기기도 없고 예. 통신망도 안 되고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정부 정책이 광역 도시 이거보다 지금 만약에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면 네. 소도시, 농어촌 도시, 학원이 없는 도시 이쪽에 오히려 집중 투입을 해야 이 변호승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오히려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정책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런 성과라든지 학습의 성과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부장님? 이런 격차가 사용하는 데가 월등히 높고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면 못한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게 낮아지면 여러 가지로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적인 수준이나 지역 차이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고르게 돌아가야 되는 교육 이제 컨텐츠라는 그런 것들 예.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건 문제가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고요.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문제는 구독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독료 교과서 구독하는 이 비용을 과연 지방, 그러니까 재정이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좀 잘 협조를 해서 이런 차이를 좀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좀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 혜택이나든지 교육에 좀 권리랄까요? 이런 걸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은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이 AI 교과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AI 교과서 도입에 따라서 이 도출되는 또 우려되는 문제가 이 문해력 저하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요즘에도 뭐 많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많이 활용을 하는데 문해력 저하 이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돼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 교과서로만 수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책 교과서와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이 AI 디지털 교과서와 서책 교과서를 병행하게 된다면 이 문해력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란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써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영유아 시기, 유아 시기에도 아이들이 벌써 부모의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 게임 같은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저는 보겠고요. 다만 디지털 교과서보다 쇠책할 때 이때의 결과를 따져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문해력 저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독서 교육이라든지 다시 학교 측에서 뭐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대비책을 세운다고 하면 문해력 저하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데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교과서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 이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뭐 노트북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나타나는 문제가 이 기기 의존성, 과의존성, 뭐 중독까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랄까요? 또 우려되는 상황. 지금 이제 디지털 AI DT가 초등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피아제의 교육심리학의 피아제에 의하면 초등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예요. 구체적 조작기라는 것은 무엇을 써보고 만져봐야 할 수 있는 시기고, 그걸 넘어서서 중고등학교 시기는 formal operational stage, 형식적 조작기예요. 그래서 정신적 발달 능력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초등 단계에서 초등 3, 4학년 단계와 정신적 발달이 있는 중등 단계가 또 차별될 수 있다. 특히 초등 단계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디지털 기기에 학생들이 노출돼서 있는데, 그 지적이 맞습니다. 틀리는 건 아닙니다. 초등 3, 4학년 학생이 어떻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정부에서는 그걸 프로그램적으로 사용 못하게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피아제의 이론대로라면 초등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구체적 조작기이니까 어떤 것을 구체적인 사건이나 또 어떤 물체를 만져보고 써보고 또 글을 써보고 또 체험을 해보고 이런 게 좋은 교육적 활동이 되니까 그런 교육적 관점에서 본다면 문해력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이 AI 교과서를 사용을 하려면 어떤 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업의 집중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직접 뭐 현장에서 선생님 좀 여쭤보면 그런 거 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다른 거를 이제 그러니까 학습 활동을 하지 않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보시기는 좀 어떠세요? 이런 디지털 기기의 어떤 의존성에 따른 AI 교과서의 뭐 한계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기기의 과의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단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게 문해력을 저하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지 않았던, 지금 제가 작년까지 수업했었던 장면을 보더라도 동영상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
사실 3분에서 한 5분 정도 이상 넘어가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서 이제 짧은 텍스트를 계속 읽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긴 줄글들을 읽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딱 컨텐츠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다른 활동을 할 수는 없게끔 뭐 정보를 검색하든지 동영상을 본다든지 다른 거는 못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과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그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학교 현장뿐만 아니고 어떤 정부 교육 정책 당국에서도 어떤 이런 거에 따른 뭐 부작용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뭐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뭐 교육 방향을 수립하는데 좀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좋다고 다 도입을 할 게 아니고 그 문해적 저하 논란과 아울러서 또 드러나는 어떤 우려되는 상황이 이제 개인정보의 문제예요. 이제 뭐 해킹의 문제라든지 그 디지털 시대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제 학생 개인정보의 어떤 보호 방향이랄까요? 정책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학습 데이터는 암호화돼 가지고 이 클라우드에 보관되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보고요. 네. 아까 우리 그 신은 선생님께서 그 가입 초기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 초기 단계에서 가입 단계에서 학교에서는 가입을 제대로 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예.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결국은 한 6단계 정도의 가입 절차를 해놓은 것이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한 회사에서도 학생이나 이 선생님들이 어떤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도록 네. 이렇게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저는 안 해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 분야를 이제 담당을 해서 취재를 할 때 나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나이스라는 게 이제 초기에 도입될 때 이런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렇죠. 디지털을 도입을 하면 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보호한다고 하지만 네. 어딘가에는 또 셀 수 있는 그 우려가 있고 그게 만약에 샜을 때 그냥 조그만 사소한 문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를 그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도 많이 선생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제가 잘 모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 디지털, AI 이런 걸 도입을 함에 따라서 학생의 어떤 개인정보, 뭐 학습정보 유출의 우려는 없을까요? 네. 예, 물론 있죠. 예. 사회부장님이 우리 사회부장님이 잘 예.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국가 교육정보 시스템을 네. 나이스 정보 시스템이죠. 첫 번에 그게 나왔을 때 예. 개인정보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많았죠. 그래서 예. 현재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 나이스 국가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네. 캐리스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 AI 디지털 교과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통합지원센터가 메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크라우드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 안에 모든 되고 개별 교과서 회사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일로 연결되고 이 개인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이걸 보는 그런 서비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리스에서 이미 한 번씩 여러 가지 이제 지금보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정보 보호에 대해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보 보호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 자료가 어떻게 노출될 것인가. 해킹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여기 이제 캐리스에서 노력을 하면 정부에서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아까 이 위원장님 말대로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은 있지만 어느 정도 관리를 잘하면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신은 선생님께서는 이런 그러면은 학습도 시켜야 되고 나중에 학생들의 개인 정보까지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업무까지 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요. 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사실 모두가 다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 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학생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 배제를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요. 해서 일단 실제로 일 처리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들 중에 학습 데이터 플랫폼하고 AI 디지털 교과서에 접속해서 그게 이제 비식별 아이디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네. 비식별 처리를 한다고 해도 나의 학습 정보가 아무튼 공개가 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이 그렇죠. 아닐 것이며 예. 그리고 그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었던 사교육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해킹의 위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의 이제 학습 시간이나 학습 형태라든지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정보 유출이나 무단 사용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많아서 좀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상황이 꼭 생선한테 고양이에게 생선을 야. 물려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그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뭐 민감한 학습 정보, 개인 정보 보호, 그다음에 문해력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궁극적으로 그럼 과연 이 AI 교과서의 어떤 학습력이랄까 학생들을 어쨌든 교과서니까 학생들에게 학습 정보를 제공을 할 텐데 이 신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뭐 교과서 지위를 과연 AI에게 부여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AI 교과서의 신뢰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위원장님께서는? 일단은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의 위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2025년 1월 달에 이 국회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등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1월 21일 날 곧바로 정부에서는 제2 요구를 했습니다. 네. 제2 요구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은 그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간다고 하면 무상 의무 교육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은 그 학력의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신뢰의 문제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AI 교과서 학습 콘텐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AI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들이 그동안에 서책 교과서를 30년, 40년 이렇게 만들어왔던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만드는 어떤 그 축적된 자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또 일부 출판사들은 이미 인터넷상에 이 디지털 학습 자료를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볼 때는 충분하게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AI 교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딥러닝에 의한 방식으로 이제 자기가 학습을 해서 어떤 축적된 그 AI도 지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할 텐데 그거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AI의 어떤 편향성, 정보의 편향성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현재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오픈 AI의 챗 GPT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우리 사용을 해보면 역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보니까 정보화 용어로 홀루시네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보 편향이라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AI가 모든 걸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혀 좀 왜곡된 정보 이런 게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걸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 이제
도입된 AI 교과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현재 7종 정도 이제 김갑수 그 서울교대 교수님이 7종 영어 교과서 나온 걸 분석을 교사들이 전부 다 해보니까 현재 AI 영어 교과서의 AI 기능은 아주 초보적인 미시 단계 질문을 하는 그 단계밖에 안 돼요. 따라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 홀루시네이션, 오류 편향 왜곡 문제는 아직은 뭐 우리가 디지털 교과에서 조금 변천된 거니까 크게 걱정할 우려는 없고, 앞으로 이제 오픈 AI의 챗 GPT 마냥 그런 수준으로 높게 올라온다면 그때는 이제 홀루시네이션, 정보 편향 왜곡 문제가 그때는 대두하겠죠. 지금 당장 초보에는 AI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것을 정보가 왜곡된다, 편향된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됨에 따라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대비를 그러면 우리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우리 교육 주체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그거를 또 다 보시고 일일이 어떤 정보의 편향성이라든지 좀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수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역할까지 맡으셔야 되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사들이 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수업을 할 경우에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뭐 일부 교과서에 있는 것, 일부 출판사의 것들만 봤었는데 피드백이 하기가 조금 힘든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을 딱 캡처를 해서 그 이후에 사후 지도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잘 원활하게 바로바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입 초기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혼란과 앞으로의 과제는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AI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마지막으로 우리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우리 AI 교과서를 비롯한 우리 디지털 교육 환경, 이게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미래 교육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좀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디지털 시대에 우리 미래 교육의 학생을 위한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된다. 좀 방향성 한번 제시 좀 해주시죠. 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것은 저는 시기별로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서책형 교과서보다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준과 능력에 맞게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할 때 학생들의 학력 신장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 신장이 높아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앞으로도 1등 교육 국가가 될 수 있는 미터가 바로 이 AI 디지털 교과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부족한 부분은 잘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대한민국을 세계 초인류 국가로 올려놓는 지침이 될 것이다, 밑받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이런 AI 교과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향성을 잘 정해서 정책을 좀 수립하고 교육 현장에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를 맞은 우리 교육의 미래랄까요?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에서는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잠을 왜 자고 있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 학교에서 창의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전국의 어느 교사도 AI 인공지능을 그 교육에 활용하는 데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순서를 가지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천천히 이것을 교육에 실행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보다도 AI를 장착한 우수한 교사를 만들고, 그 우수한 교사가 소규모의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성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새롭게 개편하고 그 관점에서 다시 AI 디지털을 바라본다면 AI 디지털을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우리 마음속에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걸 만드는 관점에서 한번 구조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현직 지금 선생님의 입장에서 우리 디지털 시대의 우리 미래의 교육 방향 좀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네.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네. 제가 교실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각자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태블릿을 가지고 각자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실제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배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영역인데 그 부분이 너무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불안함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 각자 속도만 좀 달리한 획일적인 시스템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AI 교과서의 효과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